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현대중공업의 분석 자료를 가져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 우선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느낌만 잡아보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은 길이가 아주 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고지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원래 상장되어 있던 회사가 아닌가? 재상장하는 건가?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맞아요. 원래 상장이 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번에 다시 상장을 진행하게 된 건지 그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그림의 지배 구조부터 한번 봐주세요. 현대중공업이 상장되어 있을 당시의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 밑에 현대오일뱅크, 현대삼호중공업이 있고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인적 분할을 실시합니다. 현대중공업이요, 로봇 사업을 하는 현대로보틱스와 조선해양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 건설기계를 다루는 현대건설기계, 또 전기전자를 다루는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4개 회사를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할을 한 거예요. 이 중에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지주로 변신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지배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현대중공업을 사업 부문별로 다 찢어놓은 거죠. 그 중에서 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지주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물적 분할을 다시 한번 실시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왼쪽 그림 봐주세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중공업이 다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리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중공업이 이미 엄청난 규모의 조선사인데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조선 관련된 사업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요. 비상장 신설회사를 만들고요. 그 회사 이름을 현대중공업이라고 붙였어요. 남아있는 존속회사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을 하고 조선 부문의 지주회사로 만든 거죠. 자,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도록 한 거예요. 즉, 이전에 상장에 있었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는 회사는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회사기는 하지만요. 사실상 5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사예요. 주요 사업 부문 보시면 조선 쪽에서는 LNG선, LPG선, 그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전투에 참여하는 특수선까지도 제작을 합니다. 해양 플랜트는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 시추, 발굴, 생산하는 장비인데요. 부유식 설비와 고정식 설비 두 가지를 제작하고요.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선박에 쓰이는 엔진 기계 부문에서는 2행정 저속 엔진하고 4행정 중속 엔진을 만드는데요. 특히 4행정 중속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브랜드 이름이 힘센 엔진입니다. 시장 점유율 25%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업 영역 중에서 조선 부분 매출 비중이 당연히 가장 높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뒤를 엔진 기계가 18.23%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는요. 아무래도 유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가가 너무 떨어진다면 시추하고 생산하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해양 설비에 투자하지 않아요.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다행히 올해 들어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조금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해양 플랜트는 조금 사양되는 산업이기는 해요. 네, 아무튼 현대중공업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조선해양 부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 1위 기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세계 10위 조선소 현황인데요. 수주 잔고를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1위,
2위가 삼성중공업, 3위는 대우조선해양, 5위는 현대사무중공업, 9위에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무려 5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10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면 진짜 파워가 너무 막강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2019년에 인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아직도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기업의 결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총 6개 기업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는 승인을 했지만 정작 한국, 유럽연합, 일본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에 대한 유럽 조선사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회사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현대중공업의 신규 수주 실적 현황을 볼게요. 어쨌든 조선업은 수주를 따내야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이 이미 96.20%에 달합니다.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7월 말까지를 보면 조선해양 부문에서만 86억 달러를 수주했다고 하고요. 연간 목표액의 2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아있는 기간은 조금 설렁설렁 일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또. 자, 여기서 단순히 이 수주 현황보다는요. 수주 잔고의 구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화질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LNG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LNG 선박이요. 선박 중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에요.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야 하고요.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수주 실적의 90%에 친환경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친환경 선박 구성 비중이 높다는 소리죠. 이게 특히 더더욱 중요합니다. 친환경 선박의 대표적인 게 LNG 추진선이에요. 여기에서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LNG, 이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하고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은 다른 개념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개념이 아주 다르죠. 자, 친환경 선박, 이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이라고 하면요. LNG 추진선을 뜻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죠. 특히 현대중공업이 이 LNG 추진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 건조에 성공을 했고요. 2020년에는 세계 최초, 또 최초죠.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에까지도 성공했어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LNG 추진선 관련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듯이요. 조선업계에서는 LNG 추진선 같은 이 친환경 선박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떴었죠. 메탄올 선박 수주를 따냈다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로부터 발주가 된 거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메탄올 연료 엔진이 탑재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조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수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현재까지의 실적 추이를 먼저 보자면 2017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LNG 선박의 필요성이 이때부터 부각이 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도 증가 추이를 보였는데요.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된 데다가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수주량이 다시 감소합니다. 2020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해운업이 불황일 수밖에 없었고요. 조선업은 해운업 시황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업 분위기가 좋아야 선주들이 배를 더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의 대표적인 전방 산업은 해운업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020년에 수주 실적이 또 주춤했는데 2021년 상반기에 확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재개 기대감에 해상 물동량 정말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또 IMO라는 선박 관련한 국제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올해 막 13년 만에 조선업이 불황을 탈출했다. 13년 만에 최고 수주량을 따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업황은 아무튼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 규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요게 앞으로 조선업 수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이미 지난 전성기에 만들어졌던 선박들이요, 노후선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동안 해운업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박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상선들의 평균 선량, 선박의 연령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올해부터 해운 산업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교체 대상보다 10년 이내에 교체 주기가 도래할 선박들이 약 167%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요, 수주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IMO,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한다.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선주들이 친환경 선박을 보유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체 사이클에 이런 규제가 맞물린다면 당연히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수혜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네, 그래서 공모자금의 대부분도 친환경 관련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선박, 디지털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요. 스마트 조선소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고 해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선박, 전기 추진 솔루션 등에 집중을 해서 이런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디지털 선박은 자율 운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인 거고 2030년까지 생산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해서 생산 효율성을 훨씬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상 수소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운송, 해상 신재생 발전 등등등 이런 인프라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상환금 차입에 또 470억 원을 사용해서 재무구조 개선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자금 사용의 목적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한번 우선 정리를 하고 가세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은 안 할게요. 네, 넘어가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수주 실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실적이 엄청 기대됐는데요.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이 전부 다 큰 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죠.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올해 반기에 영업 손실이 3,943억 원이나 발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닝 쇼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후판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손실을 공사 손실 충당금 명목으로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사 손실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에 철광석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후판의 가격도 치솟고 있어서요. 요것에 따른 예상 손실을 조선사들이 미리 반영을 했다는 거죠.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20%를 차지해서 조선사의 수익과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매년 반기마다 조선사와 철강사들이 이 후판 가격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 철강업체들이 하반기에 후판 가격을 엄청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몇 천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2분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도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업은요, 수주를 따낸 시점에 계약 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수주에서 실제 배를 인도하기까지 2, 3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박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이 차례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매출은 이미 미리 약속한 계약금의 진행률을 곱한 값으로 계속 잡힐 거잖아요. 그런데 후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서 갑자기 원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한 추정 원가가 기대 수익을 초과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개념도 생긴 거고요. 이게 수주업의 가장 큰 불안 요소기는 합니다. 계약을 따낸 뒤에 원재료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이렇게 개념도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혹시나 향후에 후판 가격이 예상과 달리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둔 충당금이 다시 영업이익으로 환입이 될 수 있는 거냐? 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이미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어요. 톤당 40만 원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보면 톤당 약 30에서 40만 원 상승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공사 손실 충당금을 잡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은 예상한 대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을 다시 할 때 그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보자면 그래도 다행히 올해 7월에 철광석 가격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후판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가 있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선박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선박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요. 우선 선가를 나타내는 신조성가 지수는 8월 초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선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전성 지표들을 보시면 유동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데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감소하는 바람에 부채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공모자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자본금이 증가한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이 34.9%로 업종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요게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수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수금 유입된 게 많았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순차입금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요. 수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정리. 2분기에 대규모로 잡힌 공사 손실 충당금. 안 좋은 건 미리미리 잡아서 다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후판 가격의 안정화와 선박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면 실적 개선 가능성은 큽니다.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순차입금 비율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소요됐네요. 빨리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하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가 1,800만 주예요. 공모가 밴드는 52,000원에서 6만 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공모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완전 대형 공모죠. 예상 시총도 약 5조 3,26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450만 주입니다.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환불은 10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청약 가능 증권사가 미래, 한국, 하나, KB, 삼성, 대신, DB, 신영 총 8개예요. 롯데렌탈이 생각나네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이 구주 매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동자금 꽤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냥 좋게 생각을 하자면
구주 매출을 통한 당장의 이득보다는 자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따른 이익이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자금은 이미 마련이 된 상황이라 크게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공모자금이 오롯이 현대중공업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사주에 20%를 배정했는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약 2,160억 원 규모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12,60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균등한 수량을 배정받는다는 가정하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0.1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주가 만약에 미달이 난다면 좀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 사주 사전 청약을 진행했는데 배정액의 2배 가까운 신청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실제로 이번에 완판이 된다면 올해 조단위 IPO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사주 청약률 100%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정확한 결과는 까봐야 알겠죠.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비율로 16.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 물량도 없죠. 유통 가능 비율이 낮다는 거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예수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의 위험 요소라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소송에 휘말린 게 너무 많아요. 현재 총 42건에 대해 피고로 계류 중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프로 피고인이네요. 중요한 소송으로 3개 건이 꼽히는데 먼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해양 플란트 파이프라인 일부 하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요. 소송 가액이 약 749억 원에 달합니다. 패소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주 배관망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총 18개 회사에 1,660억 원을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18개 회사가 같이 책임을 진다면 회사당 부담 금액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액도 6.3억 원에 달하고요. 자꾸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가 좀 별로기는 한데 아무튼 현대중공업을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가치평가 방식으로 PBR을 활용했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하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자산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이나 고정자산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에 주로 PBR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PBR을 평가지표로 잘 써요. 네. 비교 기업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전부 중국 조선사들을 선정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제외된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은 모회사라서 제외했고요. 삼성중공업은 무상감자를 진행한 내역이 있어서 제외됐고 현대미포조선은 또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 비교 기업의 평균 PBR은 1.12배로 계산이 됐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0.94배고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 평균을 높였네요. 네, 다음 이 PBR 거래배수인 1.12배에 2021년 6월 말 기준의 자본 총계를 곱해줬고요. 여기에다가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산정한 공모자금 유입액까지 더해서 평가시가총액은 6조 5,776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74,094원을 도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19%에서 29.8%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52,000원에서 6만원을 도출한 거죠. 네, 적용된 할인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조선 빅3와 한번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지 어쩐 건지 평가를 해볼게요. 우선 현대중공업 공모가 상단 기준의 PBR은 0.89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 6월 말 기준 삼성중공업은 1.3배, 대우조선해양은 1.1배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반기 실적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보면 매출액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고요. 영업손실도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가장 작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보다는 PBR을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상장 후에 시장에서 최소한 1.1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모가 밴드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현대중공업의 내용을 한 장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투자 포인트는 세계 1위의 조선사라는 메리트, 그리고 긍정적인 조선업 업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또 낮은 유통 가능 비율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고요. 위험 요소로는 소외된 산업군이라는 거, 메타버스, 2차전지, 로봇 이런 산업이라면 IPO 종목으로서 정말 엄청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다가 덩치가 큰 장치 산업이다. 이 자체로 좀 매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소송 위험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불확실성까지 안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말을 했듯이 세계 1위까지 감안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요.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상까지 기대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익 예측 결과가 롯데렌탈처럼 폭망만 아니라면 청약에 저는 열심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 배정 물량하고 청약 한도 체크하고 정말 마무리하시죠. 배정 물량은 미래에셋 한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하나, KB, 삼성, 대신, DB, 신영 순서인데요. 대신과 DB, 신영은 물량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계좌수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경쟁률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DB금융투자는 비대면 20일 제한이 없고 청약 수수료도 없어서 생각보다 많은 계좌가 몰릴 수도 있겠고요. 신영증권이 그렇다면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귀찮아서 신영증권은 안 만들었거든요. 20일 제한 걸려있는 분들은 저처럼 신영증권 계좌는 포기한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계좌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넘어가서 청약 한도는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증권사별 한도와 온라인 수수료, 계좌 개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예측 결과 월요일에 올라오면 다시 찾아올 텐데요. 기사 읽다 보니까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50%를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 파악되는 대로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그때 또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하고 작은 배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